수심 300m 암흑 속에서 개월째 숨을 죽이고 있는 거대한 철의 괴물.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한 나라의 수도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이 무기를 현재 전 세계에서 단 6개국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인도. 이들만이 가진 절대병기의 비밀, 바로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놀라운 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7번째 보유국이 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잡았다는 사실인데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극비리에 논의된 이 프로젝트가 승인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판도가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겁니다. 도대체 이 무기가 뭐길래 강대국들만 독점해 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핵잠수함이라고 하면 혹시 핵폭탄을 실은 잠수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에요. 쉽게 말해서 배를 움직이는 엔진이 원자력이라는 뜻이죠. 일반 배들이 경유나 휘발유로 엔진을 돌리듯이 이 잠수함은 우라늄 핵분열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스크루를 돌립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원자력을 쓸까요? 여기에 이 무기에 진짜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디젤 엔진은 당연히 산소 없이 작동할 수 없고 배터리는 충전이 필요하죠.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다시 디젤 엔진을 돌려야 하고 그러려면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결국 며칠에 한 번씩은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스노클이라는 관을 물 밖으로 내밀어야 해요. 마치 고래가 숨 쉬러 올라오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취약한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작은 파이프 하나만 내밀어도 최신 레이더는 그걸 포착해냅니다. 위성이 그 위치를 찍어버리고 순식간에 적의 공격기들이 날아옵니다. 잠수함의 생명은 은밀함인데 숨을 쉬려는 순간 자신의 위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셈이죠.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원자로는 외부 공기가 전혀 필요 없어요. 우라늄 연료봉 안에서 원자들이 쪼개지면서 나오는 열로 물을 끓이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완전히 밀폐된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죠. 즉, 물속에 들어간 순간부터 다시 떠오를 때까지 단 한 번도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달, 아니 몇 년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최신 잠수함들은 한 번 연료를 넣으면 무려 30년 넘게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이 못 버텨서 실제로는 석 달 정도마다 귀환하지만 기계적으로는 그만큼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상상해 보세요. 적국 앞바다 깊은 곳에 우리 잠수함 한 척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존재를 모릅니다.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소나에도 들리지 않죠. 석 달이 지나도 반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습니다. 적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항구 앞에 적의 잠수함이 숨어서 미사일 발사 버튼에 손을 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말입니다. 이런 심리적 압박을 군사 용어로 억지력이라고 부르는데 핵 추진 잠수함의 진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적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일반 디젤 잠수함은 어떨까요? 아무리 조용히 숨어 있어도 일주일이면 배터리가 바닥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수면 근처로 올라와야 하고 그 순간 들통나죠. 적 입장에서는 일주일만 기다리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훨씬 덜 위협적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인공위성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잠수함이 스노클 내미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어요. 한번 위치가 포착되면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면 되니까 결국 디젤 잠수함은 작전 반경이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차이점은 속도입니다. 일반 잠수함이 물속에서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는 시속 15km 정도예요. 자전거보다 약간 빠른 수준이죠. 왜 이렇게 느릴까요? 빨리 움직이면 소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의 생명은 조용함인데 속도를 올리면 물살 소리, 엔진 소리, 프로펠러 소리가 커져서 적에게 들키게 됩니다. 게다가 배터리를 빨리 소모시키니까
더더욱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반면 핵 추진 잠수함은 에너지 걱정이 없으니까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최신 미국 잠수함들은 수중에서도 시속 50km 이상을 낼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요. 이 정도 속도 차이면 전투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대서양에서 벌어진 포클랜드 분쟁 때였습니다. 영국은 급히 군대를 보내야 했고 잠수함 부대도 출격시켰어요. 이때 핵 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을 동시에 출발시켰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핵 잠수함은 2주 만에 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디젤 잠수함은 같은 거리를 가는데 무려 5주가 걸렸어요. 2배 이상 차이가 난 거죠. 전쟁은 시간 싸움입니다. 2주 먼저 도착한 핵 잠수함이 이미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디젤 잠수함이 도착했을 땐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출력 차이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한국이 운용하는 최신 잠수함에 들어가는 디젤 엔진과 배터리를 다 합쳐도 출력이 몇천 킬로와트 수준입니다. 그런데 미국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출력이 무려 20만 킬로와트에서 30만 킬로와트예요. 100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막강한 에너지가 있으니까 각종 첨단 장비들을 마음껏 돌릴 수 있습니다. 강력한 컴퓨터, 정밀한 레이더, 고성능 소나, 대형 무기 시스템까지 전부 동시에 가동할 수 있어요.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아끼려고 장비 하나하나 꺼가면서 운용해야 하는데 말이죠. 승조원들의 생활 환경도 천지 차이입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은 크기가 작습니다. 배에 디젤 연료 탱크, 배터리, 각종 기계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사람이 생활할 공간이 거의 없어요. 침대도 승조원 수만큼 없어서 교대로 자야 하고 화장실도 부족해서 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샤워는 꿈도 못 꾸고요.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이 몇 주씩 갇혀 지내야 하니까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실제로 잠수함 승조원들의 수기를 보면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반면 핵 추진 잠수함은 크기 자체가 훨씬 큽니다. 원자로가 차지하는 공간은 크지만 연료 탱크가 필요 없으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여유가 생겨요. 미국이나 러시아의 대형 전략 잠수함들은 배수량이 2만 톤이 넘습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의 10배에 가까운 크기죠. 이 정도 되면 내부에 헬스장, 도서관, 심지어 작은 수영장까지 갖춘 경우도 있습니다. 승조원 한 명당 개인 침대가 보장되고 식당도 여유롭고 휴게실도 있어요. 몇 달씩 바다 밑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환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신적으로 안정되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왜 전 세계에서 단 6나라만 갖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도 엄청나게 들고요. 일반 디젤 잠수함은 한 척에 몇천억 원 정도 들지만 핵 추진 잠수함은 최소 몇 조 원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최신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한 척당 약 4조 원 가까이 들어요. 게다가 건조 기간도 훨씬 길어서 착공부터 진수까지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기술적 난이도는 더 큰 문제입니다. 원자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잠수함용 원자로는 난이도가 몇 배나 높아요. 육지에 있는 발전소 원자로는 고정되어 있고 일정한 출력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잠수함 원자로는 계속 움직이면서 파도에 흔들리고 급격한 출력 변화에도 견뎌야 하고 무엇보다 절대 안전해야 합니다. 바닷속에서 원자로 사고가 나면 상상하기도 싫은 재앙이 벌어지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들만 이걸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한국도 지금까지 디젤 잠수함만 운용해왔습니다. 독일에서 설계를 들여와서 만든 장보고급 잠수함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독자 설계한 도산한창 호급까지 발전했죠.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차원이 다른 영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고 미국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죠?
주변 강대국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중국은 이미 16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계속 추가로 건조하고 있어요. 일본도 최근 핵잠수함 보유 논의를 시작했고요. 북한조차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진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어쨌든 이 지역 전체가 수중군비 경쟁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디젤 잠수함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겠죠. 핵추진 잠수함의 진짜 무서운 점은 단순히 성능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전략적 게임 체인저라는 거예요. 적이 우리 잠수함의 위치를 전혀 모르는 상황, 언제 어디서 공격이 날아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이것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압박감이 실제 전쟁을 억제하는 힘이 됩니다.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전쟁을 예방하는 거니까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강대국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라도 핵잠수함을 보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해 바다 깊은 곳에서 정체불명의 잠수함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해군이 추적을 시도했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중국 핵잠수함이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변 바다에서 적국의 핵잠수함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손 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 상황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미국으로부터 건조 승인을 받아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중국이 보유한 핵잠수함만 16척이고 계속 추가로 건조하고 있어요. 러시아 핵잠수함도 우리 바다를 자주 드나들고요. 더 심각한 건 북한입니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 직경이 12m나 됐어요. 영국과 중국의 최신 핵잠수함 크기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물론 북한의 기술력으로 진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실제로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서 핵잠수함 개발에 30년이나 걸렸어요. 그래도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북한도 충분히 시간을 들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중국 핵잠수함이 우리 바다를 마음대로 누비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한국 해군 장교들의 속이 얼마나 탔을까요? 실제로 잠수함 출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핵추진 잠수함이 확보되고 나니 비로소 분이 풀린다고요.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런 표현을 쓰셨겠어요. 사실 한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미국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핵연료 공급 문제도 있었고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에게 핵연료를 공급해주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요. 그러면 동해와 서해에서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고 이건 결국 미국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놀랍게도 트럼프는 바로 다음 날 승인했어요. 소셜미디어에 직접 글을 올렸죠.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빠른 결정인지 아시나요? 보통 이런 민감한 사안은 몇 년씩 협상하고 검토하는데 단 하루 만에 결론이 난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승인이 떨어졌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 지금 중국 견제에 혈안이 돼 있어요. 중국이 군사력을 무섭게 키우고 있는데 미국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특히 잠수함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중국이 핵잠수함을 10척 넘게 건조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일일이 추적하기가 벅찬 겁니다. 이때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동북아 해역에서 중국 잠수함을 견제해 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든든한 협력자가 생기는 셈입니다. 둘째, 미국의 조선 산업이 무너졌어요. 놀라운 사실인데 지금 미국에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단 2곳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주문이 밀려서 잠수함 항 만드는데 10년 가까이 걸려요. 반면 중국은
조선소가 넘쳐나서 빠르게 찍어내고 있죠. 미국이 조선 능력에서 중국에게 100배 이상 밀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조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처음에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겠다고 했지만 사실 거기는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어요. 결국 한국에서 만들 가능성이 크죠. 셋째, 트럼프는 거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즈니스맨 출신이라 모든 걸 거래로 봐요. 한국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고 한국의 군사력 강화가 미국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산이 나왔죠. 게다가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동맹이에요. 일본은 방어에만 치중한 기형적인 군사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공격과 방어가 균형 잡힌 체계를 갖췄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의 능력을 키워주는 게 자기들한테도 이득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소식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핵잠수함을 갖고 싶어 했어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장거리 작전이 가능한 핵잠수함이 필수라고 주장해왔죠. 하지만 미국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일본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어요. 일본 방위성 간부가 급히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영향으로 일본 내에서 핵잠수함 도입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요. 실제로 일본에서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타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지지율이 82%나 됩니다. 역대급 지지율이죠. 왜 이렇게 높을까요? 그가 중국에 강경하게 나가고 군사력 강화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를 파견할 수도 있다고 공개 발언했어요. 중국이 발끈했죠. 중국 총영사가 더러운 목을 베겠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썼을 정도예요.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오히려 타카이치를 지지합니다. 할 말은 하는 총리라면서요. 일본은 지금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른바 평화헌법을 바꿔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고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전환하려는 겁니다. 올해 안으로 개헌 논의 기구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핵무기 3원칙도 재검토 대상입니다.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인데 이걸 폐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회에서 총리에게 핵무기 3원칙을 유지할 거냐고 물었더니 아직 발언할 단계가 아니라고 답했대요. 보통은 당연히 유지한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답한 건 폐기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더 놀라운 건 일본의 군사비 증액 계획입니다. 원래 2027년까지의 군사비를 국내 총생산의 2%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트럼프를 만나고 와서 갑자기 올해 안으로 당긴다고 했어요. 2027년까지 3년 남았는데 이걸 한 달 안에 하겠다는 겁니다. 돈을 어디서 구할 건지 의문이지만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이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소식이 일본을 이렇게 자극한 겁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위협이에요. 동해와 서해에서 중국 잠수함의 움직임이 감시당하게 되니까요. 중국이 경제 제재나 외교 압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한국의 사드 배치 때 엄청난 보복을 했던 전례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니까요. 북한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북한은 핵잠수함 개발을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기술적 한계가 명확해요. 원자로 제작이 핵폭탄 만들기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폭탄은 한 번만 터지면 되지만 잠수함 원자로는 가혹한 환경에서 수십 년간 안전하게 작동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북한이 독자적으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진짜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악몽이죠. 김정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잠수함이 동해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공포. 이게 진짜 억지력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북한에 얼마나 위협적일까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한국은 아마 최소 4척, 많으면 6척 정도를 건조할 겁니다. 잠수함은 3교대 체제로 운영되거든요. 한 척은 작전, 한 척은 훈련, 한 척은 정비. 이렇게 돌아가니까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건 전체의 3분의 1 정도예요. 6척이면 항상 2척이 바닷속에 있는 셈이죠. 그리고 한국이 개발한 현무 미사일을
10발에서 16발까지 탑재할 수 있어요. 두 척이면 최대 32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무 미사일은 핵탄두는 아니지만 위력이 어마어마해요. 벙커를 뚫고 들어가서 폭발하는 특수탄두를 쓰거든요.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김정은의 벙커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잠수함에서 발사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디서 날아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무기가 자기 머리 위에 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밤에 잠이나 오겠어요?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바로 전략 무기의 힘입니다. 실제로 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적을 압박하는 거죠.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잖아요. 진짜 핵전쟁 억지력을 갖추려면 핵탄두가 필요한데 한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이라 핵무기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핵무기 없는 핵잠수함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치는 충분해요. 우선 적국 잠수함을 추적하고 견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요. 게다가 강력한 재래식물을 탑재하면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무엇보다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술력과 국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기동함대를 운영하거든요. 이지스 구축함 10척과 보급함 4척으로 구성된 함대가 전 세계 바다를 누빌 수 있어요. 그런데 수상함만으로는 부족해요. 물속에서 호위해줄 잠수함이 필요한데 디젤 잠수함은 속도가 안 나서 함대를 따라가지 못해요. 핵잠수함이 있으면 완벽한 기동함대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를 더 갖는 게 아니라 한국 해군의 작전 능력 자체가 차원이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국제 정세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거든요. 예전에는 동맹국이 너무 강해지는 걸 경계했어요. 자기들 통제를 벗어날까 봐요. 지금은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너무 강해져서 국들이 강해져야 자기들도 편한 상황이 된 겁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능력을 키워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핵연료 확보할지, 어디서 건조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이런 실무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가장 큰 장벽이었던 미국의 승인을 받아낸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입니다. 20년 넘게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예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해요. 이건 여야를 떠난 국가적 과제입니다. 세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놀랍게도 단 5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들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인도도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개발에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은 어렵고 복잡해요. 한국이 만약 7번째 보유국이 된다면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핵잠수함 제작이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그리고 한국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핵잠수함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원자로 자체를 만드는 게 어렵고, 둘째, 그걸 잠수함에 맞게 소형화하는 게 더 어렵고, 셋째, 안전하게 작동시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일반 원자력 발전소는 땅에 고정돼 있고 일정한 출력만 내면 돼요. 환경도 안정적이죠. 하지만 잠수함 원자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다 위에서 계속 흔들리고 급격한 출력 변화에도 견뎌야 하고 수십 년간 고장 없이 작동해야 해요. 만약 바닷속에서 원자로 사고가 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안전성 기준이 일반 원전보다 몇 배나 까다롭습니다. 미국이 처음 핵잠수함을 개발할 때도 정말 고생했어요.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죠. 당시 최고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5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기술적 장벽이 높은 겁니다. 러시아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고요. 중국은 소련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수십 년이 걸렸어요.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 기술을 일부 참고했지만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역시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술 수준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먼저 잠수함 건조 기술을 봐야 해요. 한국은 지난 30년간 잠수함을 계속 만들어 왔어요. 독일에서 설계를 들여온 장보고급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완전히 독자 설계한 도산 안창호급까지 발전했죠. 최근에 진수한 장영실급은 무려 3,600톤급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안 돼요. 게다가 성능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한국 잠수함의 소음 저감 기술은 특히 뛰어납니다. 물속에서 얼마나 조용한지가 잠수함의 생존과 직결되는데 한국이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펠러 설계 기술도 훌륭하고 선체 코팅 기술도 최상급입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을 이렇게 잘 만든다는 건 핵잠수함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둘의 차이는 결국 엔진 부분뿐이거든요. 디젤 엔진과 배터리 대신 원자로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원자력 기술은 어떨까요? 한국은 세계 상위권 원전 기술 보유국입니다. 한국형 원자로를 독자 개발했고 아랍에미리트와 체코에 수출까지 했어요. 원자로 설계, 제작, 운영 전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죠. 특히 소형 원자로 기술이 핵심인데 한국은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도 앞서 있습니다. 이 기술이 바로 잠수함용 원자로와 직접 연결되어 크기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기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년 전에 잠수함용 원자로 설계를 완성했어요. 앞서 말한 362 사업에서 단 1년 만에 기본 설계를 마쳤다고 했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전에 연구가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개발팀은 볼트 하나, 나사 하나까지 전부 국산화했대요. 언젠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할 날을 대비해서요. 그 설계도가 지금도 어딘가에 보관돼 있을 겁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안규백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의 관련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했습니다. 소형 원자로 기술이 굉장히 많이 진척돼 있고 육상시험 절차도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요. 그리고 방위사업청장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가 돼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웬만큼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는 비밀리에 핵심 기술들을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두 가지 기술이 특히 중요한데 하나는 삼축 능동 마운트고 다른 하나는 펌프제트 추진 시스템입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원자로는 작동할 때 엄청난 진동과 소음을 만들어내요. 이걸 잡지 못하면 잠수함이 물속에서 경운기처럼 시끄러워집니다. 적한테 다 들리는 거죠. 그래서 진동과 소음을 없애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삼축 능동 마운트는 진동을 상쇄시키는 장치예요. 원자로 밑에 특수한 마운트를 설치하는데 이게 원자로에서 나오는 진동을 감지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두 진동이 서로 부딪혀서 상쇄되는 거죠. 마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처럼요. 이어폰은 소리만 상쇄하면 되지만 잠수함은 진동까지 상쇄해야 하니까 훨씬 어렵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안 돼요. 미국, 프랑스 정도? 그런데 한국이 이걸 독자 개발했습니다. 2021년부터 3년간 85억 원을 투자해서 완성했어요. 생각보다 돈도 적게 들었죠. 펌프제트 추진 시스템도 대단한 기술입니다. 일반 프로펠러는 빠르게 돌면 소음이 엄청나요. 특히 시속 20km 이상 가면 소음이 급격히 커집니다. 그런데 핵잠수함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펠러를 원통형 구조물로 감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고속에서도 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 영국이 1980년대에 처음 개발했는데 이 기술을 쓴 트라팔가급 잠수함은 너무 조용해서 자국 구축함도 못 찾았대요. 그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문제는 펌프제트를 쓰면 추진 효율이 15% 정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디젤 잠수함에는 쓸 수 없죠.
전력이 부족해서요. 하지만 핵잠수함은 전력이 넘쳐나니까 상관없습니다. 이 펌프제트를 개발하면서 이상한 일이 있었대요. 디젤 잠수함용 프로펠러를 연구하다가 갑자기 펌프제트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에는 안 맞는 기술인데 왜 만들었을까요? 한 기자가 개발자에게 물었대요. 혹시 잠수함을 고려해서 만든 거냐고요? 개발식 웃기만 하더래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이미 핵잠수함 제작 능력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설계와 핵심 기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설계가 완벽해도 실제로 만들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노하우는 직접 해봐야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협력이 중요합니다. 미 70년 넘게 핵잠수함을 만들어 온 나라예요. 무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은 경험이 있죠. 그 노하우를 일부라도 공유해 준다면 개발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겁니다. 독자적으로 하면 10년 넘게 걸릴 일을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처음에는 미국에서 만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한국의 기술 수준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미국은 현재 버지니아급을 주력으로 쓰고 있어요. 배수량이 7,800톤 정도 되는 공격용 잠수함이죠. 한 척 만드는데 4조 원 가까이 들고 건조 기간만 8년 이상 걸립니다. 엄청난 돈과 시간이 투자되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은 계속 만듭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현재 미국이 보유한 핵잠수함은 총 68척입니다. 이 중 절반 정도가 실제 작전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훈련이나 정비 중이에요. 러시아는 과거에 무려 150척이 넘는 핵잠수함을 보유했었어요. 냉전 시대에 미국과 경쟁하면서 미친 듯이 만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30척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서 대부분을 폐기했거든요. 문제는 핵잠수함 해체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거예요. 원자로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러시아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폐선이 된 잠수함들을 항구에 그냥 띄워놓고 있어요.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는데도 말이죠. 중국은 지금 가장 빠르게 핵잠수함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현재 16척 정도 보유하고 있고 건조 중인 게 10척 이상이에요. 2030년쯤 되면 30척 가까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중국의 조선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미국은 잠수함 한 척 만드는데 10년 걸리지만 중국은 훨씬 빠르게 찍어냅니다. 양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죠. 영국은 핵잠수함의 원조격인 나라입니다. 미국과 함께 가장 먼저 개발했고 지금도 높은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트라팔가급과 아스트트급이 주력이죠. 특히 아스트트급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으로 평가받습니다. 물속에서 거의 소리가 안 난대요. 영국 특유의 장인 정신이 만들어낸 걸작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영국도 조선 산업이 많이 쇠퇴해서 건조 속도가 느립니다. 프랑스는 독자 노선을 걷고 있어요.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개발했죠. 바라쿠다급이라는 신형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데 독특하게도 저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다른 나라들은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데 프랑스는 7% 정도만 농축한 연료를 써요. 그래서 10년마다 연료를 교체해야 하지만 핵 확산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도 프랑스 방식을 참고할 가능성이 있어요. 인도의 사례는 교훈적입니다.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을 임대까지 하면서 기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러시아 기술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죠. 그런데도 아리안트급 개발에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인도는 뭐든지 만드는데 30년씩 걸린다는 농담도 있어요. 테자스 전투기도 30년, 아르준 전차도 30년. 하지만 어쨌든 결국 만들어냈잖아요. 끈기의 승리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이 만들 핵잠수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대략적인 윤곽은 보입니다. 배수량은 5,000톤에서 6,000톤 정도가 될 거예요. 프랑스 바라쿠다급이나 미국의 초기 LA급 정도 크기죠. 처음부터 너무 크게 만들면 위험하니까 적당한 크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경험이 쌓이면 더 큰 걸 만들 수도 있고요. 승조원은 대략 70명에서 80명 정도, 미사일 발사관은 12개에서 16개 정도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연료 문제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을 써요. 이건 사실상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이라 일반 국가에는 줄 수 없습니다. 프랑스는 7% 저농축을 쓰고요. 한국은 아마 그 중간인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쓸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규정상 20% 미만은 평화적 이유로 인정되거든요. 이 정도면 10년에 한 번 정도 연료를 교체하면 됩니다. 문제는 우라늄 농축 권한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한국은 마음대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어요. 미국이 허락해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연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이 앞으로 협상의 핵심이 될 겁니다. 한국 정부는 농축 권한 확보를 위해 끈질기게 노력할 거예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외국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조선업계 관계자가 놀라운 말을 했대요. 한국의 조선 기술과 원자력 기술을 보면 핵잠수함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나라라고요. 다만 경험이 없어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라고요. 만약 미국이 협력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한국의 다른 무기 개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국은 항상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빨리 무기를 개발해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도 그랬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죠. 기술이 부족하다, 경험이 없다, 너무 복잡하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예상보다 빨리 예상보다 좋은 성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저력이죠. 밤낮 없이 일하고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해결하고 외국 기술을 배워서 더 나은 걸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한국의 강점입니다. 핵잠수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죠.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생길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해낼 겁니다. 이미 기초는 다 닦여 있으니까요. 설계도 있고 핵심 기술도 있고 뛰어난 인력도 있어요. 미국의 협력까지 더해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10년 걸릴 거라고 했지만 방위사업청장은 그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했죠. 아마 실제로는 7년에서 8년 정도면 첫 번째 잠수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갑자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수함을 여기서 만들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습니다. 대형 도크도 없고 필요한 장비도 없어요. 잠수함을 만들려면 수천 톤을 견디는 강화 콘크리트 기반과 거대한 은폐형 건물이 필요한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이건 트럼프 특유의 정치적 쇼였습니다. 자기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발표였던 거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진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리고 완성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트럼프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는 거짓말을 3만 번 넘게 한 사람이에요. 공식적으로 팩트체크된 것만 그 정도고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조선소 이야기도 그냥 흘려들어야 해요. 중요한 건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건 무게가 다르거든요. 나머지 세부 사항은 앞으로 협상을 통해 정해질 겁니다. 물론 미국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대대적으로 개조해서 잠수함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 그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해야 하겠죠. 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한국에서 짓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한국에는 이미 잠수함을 만드는 조선소가 있어요. 거제도의 대우조선해양과 울산의 현대중공업이 대표적이죠. 이곳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잠수함을 건조해 왔습니다. 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숙련된 인력도 풍부해요.
굳이 미국까지 가서 새로 시설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 조선소의 건조 속도와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 조선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해군이 필요한 군함도 한국에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먼저 설계 확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기본 설계는 돼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게 20년 전 자료예요. 그동안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으니까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최신 소나 시스템, 최신 무기 체계, 최신 통신 장비를 반영해야 하고요. 선체 재질도 개선할 수 있고 내부 배치도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작업에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술 자문을 받으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다음은 원자로 제작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원자로는 함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하거든요. 먼저 육상에서 시험용 원자로를 만들어야 해요. 실제 잠수함에 들어갈 것과 똑같은 크기와 성능으로 만들어서 땅 위에서 충분히 테스트하는 겁니다. 모든 가능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요. 급격한 출력 변화, 긴급 정지, 장시간 가동, 극한 온도 등등. 문제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합니다. 이 과정이 보통 3년에서 4년 걸려요. 육상 테스트를 통과하면 드디어 실제 제작에 들어갑니다. 잠수함 선체부터 만드는 거죠. 특수 강철로 압력에 견디는 선체를 만들고 내부 격실을 나누고 각종 배관과 전선을 설치합니다. 잠수함 내부는 정말 복잡해요. 미로처럼 배관이 얽혀 있고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게 빽빽하게 들어차 있죠. 숙련된 기술자들이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원자로는 별도로 제작해서 나중에 선체에 넣습니다. 이게 진짜 조심스러운 작업이에요.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서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고 수백 개의 볼트로 고정하고 냉각수 배관을 연결하고 제어 시스템을 연결합니다. 한 가지라도 실수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은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만 투입됩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점검하고 또 점검해요. 다음은 각종 장비 설치입니다. 소나, 레이더, 통신 장비, 무기 시스템, 항법 장치 등등 수백 가지 장비가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이 장비들이 서로 연동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설정합니다. 요즘 잠수함은 컴퓨터 덩어리예요. 수많은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승조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고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모든 작업이 끝나면 진수식을 합니다. 잠수함을 처음으로 물에 띄우는 거죠. 이날은 정말 긴장되는 날입니다. 혹시 물이 새지는 않을까? 균형은 잘 잡히나?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나?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숨죽이고 지켜봅니다. 다행히 물에 잘 뜨면 일단 안심이에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테스트가 시작되거든요. 해상 시험이 몇 달간 계속됩니다. 항구 근처에서 천천히 움직여보고 점점 멀리 나가고 속도를 높여보고 잠수도 해봅니다. 처음에는 얕은 수심에서 시작해요. 10m, 20m, 50m 문제 없으면 점점 깊이 내려갑니다. 100m, 200m, 300m 설계상 최대 잠수 깊이까지 내려가서 테스트합니다. 혹시 선체가 압력을 못 견디고 찌그러지는 않을까? 모든 배관과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나?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원자로 가동 테스트도 중요합니다. 육상에서는 성공했지만 실제 바다에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파도에 흔들리고 급격한 움직임이 있고 온도 변화도 크고 이런 환경에서도 원자로가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출력을 높였다 낮췄다 해보고 급정지도 시켜보고 장시간 최대 출력으로도 돌려봅니다. 방사선 수치도 계속 측정해요. 혹시 누출은 없는지요? 무기 시스템 테스트도 해야 합니다. 미사일 발사관이 제대로 열리나, 어뢰 발사 장치는 작동하나, 표적 추적 시스템은 정확한가? 실제로 미사일을 쏴보기도 해요. 물론 실탄이 아니라 훈련용이지만요. 바다 한가운데서 발사관이 열리고 압축 공기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내고 미사일이 점화되면서 날아갑니다. 이게 성공하면 환호성이 터집니다. 정말 짜릿한 순간이죠. 승조원 훈련도 병행됩니다. 실제로 이 잠수함을 운용할 해군 장교와 수병들이 배에 타서 익숙해져야 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각자 맡은 임무가 뭔지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잠수함은 팀워크가 생명이에요. 누군가 실수하면 전체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반복 훈련합니다. 실전처럼 훈련하고 훈련처럼 실전하는 거죠.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면 드디어 정식 취역합니다. 해군에 인도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실제 작전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1년 정도는 실전 배치보다는 추가 훈련에 집중해요. 승조원들이 완전히 능숙해질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그러다가 준비가 됐다고 판단되면 첫 번째 장기 항해를 나갑니다. 두세 달간 바다를 돌며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한국은 아마 단계적으로 건조할 겁니다. 한 번에 여러 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첫 번째를 만들고 경험을 쌓은 다음 두 번째를 만드는 식으로요. 첫 번째 잠수함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두 번째에서 개선하고 또 세 번째에서 더 개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만드는 잠수함일수록 성능이 좋아져요. 미국도 버지니아급을 만들 때 이런 방식을 썼어요. 블록별로 나눠서 계속 업그레이드 했죠. 첫 번째 잠수함은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실제로 만들어 보면 예상 못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 부분에서 강점이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세계 1등 하는 이유도, 현대자동차가 빠르게 성장한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하는 문화. 예산은 얼마나 들까요? 디젤 잠수함이 척당 몇천억 원이니까 핵잠수함은 아마 조원대가 될 겁니다. 미국 버지니아급이 4조 원 가까이 하는데 한국은 그것보다는 싸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조선 비용 자체가 한국이 훨씬 저렴하니까요. 하지만 원자로 개발비, 연구 개발비, 시설 투자비 등을 다 합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잠수함이 가장 비싸요. 두 번째부터는 양산 효과로 단가가 떨어지지만요. 건조 장소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원자로를 다루려면 특별한 시설이 필요해요. 방사선 차폐 시설, 핵 연료 저장고, 폐기물 처리 시설 등등. 이런 걸 조선소에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원전도 아니고 핵잠수함 만든다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정부가 충분한 보상과 안전 대책을 제시해서 설득해야 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도 철저히 해야 하고요. 미국과의 협력 범위도 정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기술을 공유할 건지, 미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참여할 건지, 핵심 기술 이전은 가능한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협상해야 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자기들의 기밀 기술이니까요.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배워야 합니다. 나중에 독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 줄다리기가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겁니다. 실제 작전 운용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핵잠수함을 어디에 배치할 건지, 어떤 임무를 맡길 건지, 다른 함정들과 어떻게 협력할 건지 구체적인 전술과 전략이 필요해요. 동해에 배치하면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고 서해에 배치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남중국해나 태평양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핵잠수함의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죠. 유지 보수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핵잠수함은 일반 잠수함보다 훨씬 복잡해요. 특히 원자로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부품 교체도 해야 하고 방사선 측정도 계속해야 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해군 내에 원자력 전문가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지원도 받아야 해요. 승조원 선발도 신중해야 합니다. 핵잠수함 근무는 정말 힘들거든요. 몇 달씩 햇빛 못 보고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야 해요. 정신력이 약하면 못 버팁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뿐 아니라 정신감정도 철저히 합니다. 폐쇄 공포증은 없는지, 스트레스 관리는 잘하는지, 팀워크는 좋은지,
모든 걸 평가해서 최적의 인원을 선발해요. 선발된 후에도 특별 훈련을 받습니다. 원자로 안전교육, 방사선 방호교육, 비상상황 대응훈련 등등. 첫 번째 잠수함이 완성되면 언론에 공개될까요? 아마 일부만 공개될 겁니다. 너무 자세히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적국에 정보를 주는 꼴이 되니까요. 외형만 대충 보여주고 내부는 철저히 비밀로 할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해요. 잠수함 공개 행사를 하긴 하는데 민감한 부분은 절대 안 보여줍니다. 카메라 촬영도 제한하고 특정 구역은 출입 금지시키고 다른 나라들의 반응도 예상해야 합니다. 일본은 자극받아서 자기들도 더 서두를 거예요. 중국은 반발하면서 견제할 거고요. 북한은 공포에 떨겠죠. 러시아는 별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 문제가 더 많으니까.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잠수함을 사고 싶어 할 거예요. 디젤 잠수함이라도 한국제가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국제사회의 인식도 바뀔 겁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는 거죠. 외교 협상에서도 발언권이 커집니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를 갖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국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큽니다. 핵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이 참여하거든요. 철강, 전자, 기계,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산업이 혜택을 봅니다. 고용도 창출되고 관련 기술도 발전해요. 그 기술이 나중에 민간 분야로 확산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군사기술에서 출발해서 민간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아요. 인터넷도 원래 군사용이었고 GPS도 그렇고 많은 첨단 기술이 군에서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자긍심이 올라갑니다. 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젊은이들이 이공계로 더 많이 진학할 수도 있어요. 멋진 잠수함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일본 방위성 청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고위 관료들이 밤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했어요. 일본 언론들은 앞다투어 특집 기사를 쏟아냈죠. 충격과 위기감이 가득한 논조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핵잠수함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중국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국영 언론들은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냈죠. 반면 북한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아마 내부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김정은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을지 상상이 가죠. 한국의 핵잠수함 한 척이 동북아시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본의 반응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본은 오래전부터 핵잠수함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중국의 해군력이 급속히 커지는 걸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일본은 섬나라라 해상방어가 생명인데 디젤 잠수함만으로는 넓은 바다를 지키기 힘들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핵잠수함 도입 논의가 계속 있어 왔죠. 하지만 미국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게는 안 주고 왜 한국에만 줬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일본 헌법 자체가 전쟁을 금지하고 있고 평화주의가 강하게 뿌리내려 있어요. 그래서 일본 자위대는 방어에만 치중한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공격 능력은 의도적으로 제한돼 있어요. 반면 한국군은 공격과 방어가 균형 잡힌 정상적인 군대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훨씬 믿음직한 파트너인 거예요. 게다가 한국은 실제로 전쟁 경험도 있고 북한이라는 명확한 위협에 대응해야 하니까 핵잠수함의 필요성도 분명하죠. 하지만 일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강하게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할 겁니다. 타카이치 총리는 이미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는 취임 후 지지율이 80%를 넘을 정도로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그가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중국에 맞서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들 상당수가 이런 태도를 원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평화헌법에 얽매이지 말고 정상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카이치 총리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어요. 우선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올해 안에 개헌 논의 기구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죠.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손잡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일본 유신회는 개헌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정당인데 이들이 집권 여당과 연합한 겁니다. 공명당은 평화를 중시하는 정당이라 연합에서 빠졌고요. 이제 개헌파들만 남은 상태예요. 개헌이 성사되면 자위대가 정식 군대로 바뀝니다.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는 거죠. 핵무기 3원칙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원칙인데 이걸 폐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국회에서 총리에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핵무기 3원칙을 계속 유지할 거냐고요? 보통은 당연히 유지한다고 답하는데 타카이치는 달랐어요. 아직 발언할 단계가 아니라고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폐기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일본이 핵무장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실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충분합니다. 플루토늄을 46톤이나 보유하고 있어요. 이걸로 핵무기를 수천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안 만든 이유는 국제사회의 눈치와 국민 정서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주변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중국과 북한이 계속 위협하고 한국마저 군사력을 키우면 일본 국민들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일본의 군사비 증액도 놀랍습니다. 원래 2027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2%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올해 안으로 당긴다고 했어요. 3년 계획을 한 달 만에 달성하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돈을 어디서 구할지도 불분명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발표를 했다는 사실 자체예요. 일본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주는 거죠. 놀랍게도 일본 국민의 56%가 이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자기 세금이 더 들어가는데도 찬성하는 거예요. 안보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표면적으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지역 안정을 해친다,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 이런 비난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속내는 다를 겁니다. 중국은 이미 16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계속 추가로 만들고 있거든요. 한국 잠수함 몇 척 때문에 전략이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다만 성가신 존재가 하나 더 생긴 건 사실이죠. 동해와 서해에서 활동할 때 더 조심해야 하니까요. 중국이 정말 신경 쓰는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거예요.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미 동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능력을 키워주기로 결정했다는 건 한국을 더욱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견제해야 할 세력이 강해진 셈이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할 겁니다. 경제 제재를 암시하거나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 하거나 군사훈련을 강화해서 위협하거나. 북한의 반응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즉각 비난 성명을 내는데 이번엔 며칠 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마 내부에서 큰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을 못 내린 거죠. 며칠 후 드디어 반응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약했어요. 강하게 비난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없었습니다. 북한도 당황한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은 악몽입니다. 김정은이 어디에 있든 추적당할 수 있거든요. 북한은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동 경로를 수시로 바꾸고 가짜 핵렬을 만들고 지하 벙커를 여러 개 만들고. 그런데 한국 잠수함이 동해 어딘가에 숨어서 미사일을 겨누고 있다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략 무기의 힘이에요. 실제로 쏘지 않아도 적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거죠. 북한이 할 수 있는 대응은 제한적입니다.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러시아나 중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는 자기 문제가 너무 많고 중국은 북한의 핵잠수함 기술을 줄 만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은 아마 다른 방향으로 갈 겁니다. 지상 발사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거나 미사일 성능을 개선하거나 사이버 공격 능력을 키우거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응하는 거죠.
러시아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자기들한테는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신이 없어요. 군사력 대부분을 그쪽에 쏟아붓고 있죠. 동아시아는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다만 한국이 서방 진영에 더 가까워지는 건 달갑지 않게 볼 거예요. 하지만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는 힘들 겁니다. 여유가 없으니까요. 미국은 당연히 환영합니다. 자기들이 승인해 준 거니까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은 큰 이득이에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기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동맹 결속도 강화되니까요.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기술 자문도 해주고 필요하면 부품이나 장비도 제공할 수 있다고요. 물론 공짜는 아니겠지만요. 한국이 그만큼 미국에 투자하고 협력하는 게 전제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복잡한 심경일 겁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해할 거예요.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격화되면 자기들도 영향을 받으니까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어서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중국을 견제할 세력이 강해지는 거니까요. 반면 중국과 가까운 나라들은 조심스러워할 겁니다. 유럽은 관심은 있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기술력을 새롭게 평가하게 될 거예요.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상당한 기술력을 의미하니까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핵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뿐이에요. 독일도 없고 이탈리아도 없고 스페인도 없습니다.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한국과의 협력에 더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심을 보일 거예요. 이스라엘은 독일에서 디젤 잠수함을 사서 개조해 쓰고 있는데 성능의 한계를 느끼고 있거든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성공적으로 만들면 이스라엘도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허락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스라엘과 한국의 군사협력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호주는 아주 관심이 많을 겁니다. 호주도 핵잠수함 사업을 추진 중인데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프랑스와 계약했다가 파기하고 그 다음 미국과 영국에 손을 벌렸어요. 오커스라는 삼국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 개발하기로 했죠. 하지만 진척이 더딥니다. 미국 조선소가 너무 바빠서 호주 잠수함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호주는 중고 잠수함을 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성공하면 호주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국제 무기 시장도 변할 겁니다. 지금까지 핵잠수함은 극소수 국가들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지가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시장에 들어오면 경쟁이 생깁니다. 한국 무기의 특징이 뭐예요? 가성비죠. 성능은 서방 수준이고 가격은 저렴합니다. 만약 한국산 핵잠수함도 이런 장점을 가진다면 수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물론 핵기술이라 수출 규제가 까다롭겠지만 일부 우방국에는 판매가 가능할 겁니다. 폴란드가 좋은 예입니다. 폴란드는 최근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했어요. 전차, 자주포, 전투기까지. 왜 한국 무기를 샀을까요? 러시아 위협 때문에 급하게 전력을 보강해야 하는데 서방 무기는 너무 비싸고 인도 기간도 길었거든요. 한국 무기는 저렴하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었죠. 폴란드가 나중에 핵잠수함도 원한다면 한국이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촉매제가 된 거예요. 일본은 더 빠르게 재무장할 거고 중국은 더 많은 잠수함을 만들 거고 북한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겁니다. 러시아도 여유가 생기면 다시 관심을 가질 거예요. 이 과정에서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외교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갖는 것만큼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도 중요해요.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면 주변국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너무 소극적이면 억지력이 약해지죠.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운용하다가
필요할 때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북한이 도발하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중국이 압박하면 우리도 갈 곳 간다는 걸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도 달라질 겁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자동으로 군사 강국 대접을 받거든요. 다자 회담에서 발언권이 커지고 안보 이슈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한국이 제안하는 정책에 다른 나라들이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건 경제 외교에도 도움이 됩니다. 강한 안보 능력은 협상 테이블에서 카드가 되니까요. 한 가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핵잠수함이 만능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핵잠수함만 있으면 모든 안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전쟁은 한 가지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뛰어난 저격수 한 명이 있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한 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군대는 보병, 포병, 기갑, 공군, 해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강하죠. 핵잠수함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전력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강력한 무기이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핵잠수함이 가져올 실제 효과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효과는 역시 억지력입니다. 핵잠수함의 진짜 힘은 실제로 쏘는 게 아니라 존재만으로 적을 압박하는 거예요.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생각할 때 한국 잠수함이 어디선가 자기들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망설이게 됩니다. 김정은이 지하 벙커에 숨어도 소용없어요. 현무 미사일은 땅을 뚫고 들어가니까요. 이런 심리적 압박이 전쟁을 예방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을 안 하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전쟁은 피해가 너무 크니까요. 두 번째 효과는 해상 통제력 강화입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수출입 물량의 99%가 바다로 이동합니다. 만약 전쟁이 나서 해상 봉쇄를 당하면 경제가 마비돼요. 석유도 못 들어오고 식량도 못 들어오고 수출도 못 합니다. 그래서 해상 수송로를 지키는 게 생명인데 핵잠수함이 이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요. 적국 잠수함이 우리 수송로를 위협하려 하면 우리 핵잠수함이 나서서 저지하는 겁니다. 속도도 빠르고 오래 작전할 수 있으니까 훨씬 효과적이죠. 세 번째는 정보 수집 능력입니다. 잠수함은 훌륭한 정찰 수단이에요. 적국 해안 가까이 접근해서 통신을 감청하고 군사시설을 관찰하고 잠수함 활동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 숨어서 몇 달씩 대기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위성이나 항공기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잠수함이 제공합니다. 특히 적국 잠수함의 음향 정보를 수집하는 게 중요해요. 각 잠수함마다 고유한 소리가 있거든요.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두면 나중에 적 잠수함을 식별하는 데 씁니다. 네 번째는 특수작전 지원입니다. 잠수함에서 특수부대를 은밀하게 투입할 수 있어요. 적국 해안에 접근해서 특수부대원들을 내려주고 임무가 끝나면 다시 태워서 돌아오는 거죠. 북한 핵시설을 파괴해야 한다거나 중요 임무를 구출해야 한다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잠수함이 필수적입니다. 디젤 잠수함도 이런 임무를 할 수 있지만 핵잠수함이 훨씬 유리해요. 작전 거리가 길고 대기 시간도 기니까요. 다섯 번째는 기동함대 호위입니다. 한국이 최근 기동함대를 창설했잖아요. 이지스 구축함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함대인데 이 함대가 원양으로 나가면 수중 호위가 필요해요. 디젤 잠수함은 속도가 느려서 함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가능해요. 함대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수중을 감시할 수 있죠. 적 잠수함이나 기뢰 같은 위협으로부터 함대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완전한 기동함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비용 문제예요. 핵잠수함은 정말 비쌉니다. 건조비만 몇 조 원이고 유지비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한정된 국방 예산에서 이만큼을 핵잠수함에 쏟아부으면 다른 곳에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육군 현대화가 늦어지거나
공군 전투기 도입이 미뤄지거나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분을 신중하게 해야 해요. 한쪽만 강화하다가 다른 쪽이 약해지면 안 되니까요. 둘째, 핵무기가 없다는 한계입니다. 핵잠수함의 최고 무기는 핵미사일이에요.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핵잠수함을 그렇게 많이 만든 이유가 핵 보복 능력 때문이었죠. 적이 핵공격을 해도 바닷속 잠수함이 살아남아서 보복할 수 있으니까 핵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어요. 재래식 미사일만 실을 수 있죠. 물론 현무 미사일도 강력하지만 핵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억지력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 우리는 재래식 무기로만 보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충분한 억지력이 될지는 의문이에요. 여기서 민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없으면 불공평하다는 거죠.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 절반 이상이 핵무장을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한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이라 핵무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면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제재를 받아요. 북한처럼 고립되는 거죠. 경제가 무너지고 동맹도 깨지고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핵 잠재력을 키우는 겁니다.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확보하고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갖추고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만들지는 않지만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억지력이 생깁니다. 적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바로 이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일본은 플루토늄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일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한국도 핵잠수함을 계기로 이런 잠재력을 키울 수 있어요.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고 재처리 기술을 발전시키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물론 국제원자력기구의 엄격한 감시를 받아야 해요.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걸 투명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능력을 갖추는 거니까요. 실제로 만들 생각이 없어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한계는 운용 경험 부족입니다. 핵잠수함을 처음 갖는 나라가 바로 능숙하게 쓸 수는 없어요. 인도가 좋은 예죠. 30년 걸려서 만들었는데 아직도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장도 자주 나고 사고도 있었고요. 경험이 쌓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처음 10년 정도는 시행착오를 겪을 거예요. 승조원들이 익숙해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정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야 해요. 넷째 한계는 소음 문제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원자로는 소리를 냅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최신 잠수함도 완전히 조용하지는 않아요. 한국의 첫 번째 핵잠수함은 아마 소음이 좀 클 겁니다.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럼 적한테 들킬 위험이 커지죠. 물러간이 지나내면서 개선되겠지만 초기에는 이런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운용해야 합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위치가 노출되면 오히려 위험해지니까요. 다섯째, 원자로 사고 위험입니다. 아무리 안전장치를 많이 해도 원자로는 본질적으로 위험한 물건이에요. 역사적으로 잠수함 원자로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소련 잠수함이 바다에 가라앉은 적도 있고 방사능이 유출된 사건도 있었어요. 물론 요즘 기술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제로는 아니에요. 만약 한국 영해에서 원자로 사고가 나면 환경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점검하고 정기검사를 철저히 하고 승조원 교육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섯째, 폐기 문제입니다. 잠수함은 영원히 쓸 수 없어요. 수십 년 쓰고 나면 퇴역시켜야 하는데 핵잠수함 해체는 정말 어려워요. 러시아가 지금 그 문제로 고생하고 있잖아요. 원자로를 안전하게 해체하고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이런 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한국도 미리 준비해야 해요. 지금부터 해체 기술을 연구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중에 닥쳐서 허둥대면 안 되니까요. 이런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핵잠수함 확보는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우리 안보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찬양하지도 말고 비관적으로만 보지도 말고 냉정하게 장단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산 균형입니다. 핵잠수함에만 올인하면 안 돼요. 육군, 공군, 해병대도 다 중요합니다. 사이버 전력, 우주 전력도 키워야 하고요.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 핵잠수함을 추가하는 거예요. 한쪽만 비대해지면 전체가 약해집니다. 둘째, 투명성입니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솔직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물론 군사 기밀은 보호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정보는 공유해야 해요. 그래야 국민들이 지지하고 세금을 기꺼이 내고 프로젝트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비밀주의로 일관하면 의혹만 커져요. 셋째, 국제 협력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고 다른 우방국들과도 협력해야 해요. 기술 공유, 정보 교환, 공동훈련 이런 게 다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특히 원자력 분야는 국제 협력이 필수니까요. 국제 원자력 기구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의혹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넷째, 인재 양성입니다. 핵잠수함을 만들고 운용하려면 특별한 인력이 필요해요. 원자력 공학자, 잠수함 설계자, 숙련된 승조원, 정비 전문가 등등. 이런 사람들을 지금부터 양성해야 합니다. 대학에 관련 학과를 만들고 연구소를 설립하고 장학금을 주고 좋은 처우를 보장해야 해요. 인재가 있어야 기술이 발전하니까요. 다섯째, 여야 협력입니다. 이건 정치적 이슈가 아니에요. 국가 안보의 문제예요.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이 프로젝트는 계속돼야 합니다. 중간에 정권이 바뀐다고 중단하면 안 돼요. 이미 투자한 돈과 시간이 다 물거품이 되니까요. 여야가 합의해서 초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서로 정치 공세하지 말고 국익을 위해 협력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핵잠수함은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자산입니다.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필요한 투자예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지금 투자해야 합니다. 세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강한 나라만이 살아남았어요. 약한 나라는 언제나 피해를 봤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강해져야 해요. 경제적으로도 강하고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그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예요. 이걸 시작으로 우리는 더 강한 나라가 될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움도 많을 거고 반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경제 대국이 됐고 기술 강국이 됐고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이제 군사 강국으로도 인정받을 차례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중요한 이슈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한국의 핵잠수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하시나요? 우려가 되시나요? 건설적인 토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